예, 방금 소개받은 노키아의 조봉열입니다. 이게 노키아 폰트가 깨졌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예. 사실 노키아도 저희가 자체 폰트가 있는데 깨져서 지금 그냥 기본 폰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T 개발자 포럼에 이번이 한 3번째인가 4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지식은 소유하는 게 아니고 공유하는 거라는 걸 다시금 느끼는 게요. 그 저도 오늘 지금 엄청 많이 배워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쪼록 제 그 세션도 조금이나마 그 정보가 유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그냥 사물 인터넷의 정의인데요. 사물 인터넷은 사물에 센서가 붙고 그다음에 통신 기능이 붙으면 그게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통신인데요.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그 IoT의 생태계에 있는 총 뭐 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돈의 과연 몇 퍼센트가 그 통신일까라고 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 전기나 수도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없으면은 큰일 나는 거지만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지만 통신 자체가 이렇게 뭐냐 특별한 IoT의 그 가치를 제공하는 건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일단은 통신이 어쨌든 IoT가 가장 그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통신도 저희가 그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통신 자체도 앞에서 그 박진유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통신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도 있고요. IoT를 하는데 유선도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되는 방법은 와이파이 블루투스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 근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원거리 중에도 LPWA가 있고 그다음 그 원거리 중에서 기존의 셀룰러 방식인 LTE를 다루는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IoT라고 하는 큰 에코시스템의 가장 하부에 있는 통신의 그 통신 중에도 한 5가지 서로 다른 통신 방식 중에 한 가지인 그 LT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말씀을 이제 이어가기 이전에 앞에도 이제 가트너가 나왔는데 가트너가 항상 이런 그 테크놀로지 하이프 사이클을 발표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가트너 사이트에 가보시면 그런 걸 보실 수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그러니까 가트너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신기술이 나오면 신기술은 점점 신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돼서 그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됐다가 또 그거의 그 기술이 그 상용화되는데 걸림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림돌들이 발견이 되면서 쭉 하고 이게 현실을 깨달았다가 그걸 극복했을 때 이제 상용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계신 모든 그 쓰고 계신 기술들은 이미 이 커브를 지나서 상용화 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3D 프린팅은 이제 상용화 단계에 거의 접근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IoT가 가트너가 보기엔 세계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 게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웨어러블이 약간 그 이제 조금 더 이쪽으로 갈수록 머추어드한 거지 성숙돼 있는 거고요. 참고로 그 우리나라 그 미래부 사이트에 가시면 우리나라의 그 각종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 가입자 정보들을 가입자를 회선수를 그냥 통계를 냈었다가 요새는 사물 인터넷 통계도 내고 계십니다. 그 거기서 말하는 사물 인터넷은 그러니까 가입자를 이제 취합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이죠. 그러니까 셀룰러 통신을 통한 사물 인터넷은 별도로 그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격 관제, 뭐 차량 관제, 원격 결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다 그 자동차가 아니고 택시들은 모두 다 셀룰러 통신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야 그 이동 그 결제가 되니까요. 웨어러블 보시면 우리나라에 웨어러블을 선도하고 있는 게 또 SK텔레콤이더라고요. SK텔레콤이 웨어러블로 한 25만 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5만 명이 그 삼성워치고 20만 명이 그 어린이 그 준 키즈워치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웨어러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그 서울시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있는데 아까도 그 CCTV를 해서 누가 여기에 몇 명이 지나가는지를 보는 건데 사실 IoT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공공 목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에서 그 프라이빗한 인포메이션을 떼고 익명성으로 이거를 포장을 한 다음에 쓰게 되면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구나, 어디가
뭐 트래픽이 많이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되면 훨씬 더 도시 설계라든지 운영이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IoT는 여기에 있는데 IoT 플랫폼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IoT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딱 보시는 것처럼 이 플랫폼 저 플랫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IoT를 하고 있고 결국에 나중에는 현재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쓰시는 것처럼 플랫폼이 두 개만 남을 수도 있겠죠. 안드로이드랑 뭐 iOS처럼 그런 식으로 IoT를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걸 지나게 되면 전 세계의 IoT 플랫폼이 어떤 걸로 완전히 통합될 날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oT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또 5G인데요. 왜 5G를 얘기를 하냐 하면 5G는 그 ITU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얘기하기를 더 이상 5G는 속도가 빠른 것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5G는 IoT를 이네이블 하게끔 셀룰러 통신 관점에서 IoT를 도와주게끔 하는 것도 5G의 역할이고 또 울트라 릴라이블하고 로우 레이턴시 그러니까 아주 신뢰성이 높고 저지연 그 통신을 그 제공함으로써 그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원격 수술 같은 거를 이네이블 하는 것도 5G의 목표다라고 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G의 그 세 가지 꼭지가 보시면 한 가지 꼭지는 예전에 이동통신이 하던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 꼭지는 모두 다 사물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G에 뭐 쉽게 얘기하면 67%는 사물이겠죠. 그래서 뭐 그 5G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가장 그 우리가 흔히 해오던 게 얼마 전에 저희 노키아가 SK텔레콤과 19.1 기가bps라는 속도를 시연을 한 바 있는데 그런 속도가 왜 필요할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속도가 있으면 서비스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잠깐 이게 IoT 얘기지만 이 브로드밴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요새 이제 프로야구나 그 축구 항상 보시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게 예전엔 불가능했는데 LTE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만약 물론 그 세이프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오큘러스 리프트를 가지고 가상현실 스트리밍 받아서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에 있는 걸 진짜로 가상현실로 스트리밍 받아서 보겠다. 내가 진짜 일루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겠다라고 하면 현재 LTE망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상현실은 그 스마트폰 그 플랫 스크린보다 한 12배 정도 속도를 요구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는 속도가 필요한데 어쨌든 그런 쪽도 연구하고 있고 나머지는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IoT는 결국 뭐냐면 디바이스가 많이 붙을 것 같고 셀룰러 인터넷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기계는 5억 개가 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SK텔레콤 입장에서는 2,800만 명의 그 가입자가 아니라 나중에 2억 개의 가입 회선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0배 또는 뭐 100배 가입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셀룰러 통신이 돼야 되고 당연히 가격이 가장 싸야 되는 게 문제이고 그다음 배터리가 오래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스마트폰처럼 충전해 가지고는 그 사물 인터넷을 셀룰러 통신에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잠깐 그래서 뭐 이쪽을 가기 이전에 이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셀룰러 통신 또는 통신이 자율주행차라든지 커넥티드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보시면 이거는 렉서스인데요. 렉서스에 LTE가 들어가 있고요. 뭘 하는지는 이제 도요다에 가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아니, 렉서스에 가보시면. 그 다음에 사실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2013년부터 LTE가 들어가 있어요. 참고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가 아우디를 타지 않기 때문에. 근데 광고를 봤더니 2013년부터 아우디는 LTE를 탑재했고 렉서스는 올해부터 그 렉서스 고급 모델 LTE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가지고 커넥티드 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쪽은 뭐냐 하면 이제 구글이 이제 자율주행차를 하는데 자율주행차가 통신이 필요할까라고 하는데 자율주행차가 혼자서 센싱을 해서 거기서 슈퍼컴퓨터가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거리가 짧아졌으니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판단을 하게 되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얘가 센싱해서 브레이크 밟고 그 다음 애가 센싱해서 브레이크 밟고 그 다음 애가 센싱해서 브레이크 밟고 한 7번 거쳐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근데 그 뭐 비콘이라든지 아니면 셀룰러 통신이라든지 여기서 통신이 있게 되면 저는 이미 앞에 7번째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걸 알죠. 그 뒤에 차들은 다 알고 그거의 거리를 환산해서 딱딱딱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도 커뮤니케이션이 어시스티드 하면 자율주행차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그 통신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딱 이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앞에서 잠깐 이제 박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LTE는 원래 그 넓은 커버리지를 가지면서 고속의 데이터를 보내고 모빌러티까지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케이퍼빌러티 능력 측면에서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요. 예를 들면 칩셋 가격이 칩셋 가격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자공학은 볼륨 베이스드예요. 그러니까 볼륨 베이스드라서 제가 퀄컴의 이사님 계시겠지만 퀄컴에서 저 모뎀을 사게 되면 굉장히 비쌀 텐데 애플이 사면 싸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볼륨으로 딱 쳐서 사니까.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LTE 모뎀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10,000원 이상이에요. 근데 10,000원 이상 되는 거를 가스밸브에다 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가스밸브에 다는 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가스밸브에 다는 거는 또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65,000원을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가스밸브한테는 고작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 월 사용료는 1,000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디바이스는 다 합쳐서 10,000원. 그러려면 모뎀은 1,000원 또는 2,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꾸려가지고 10,000원의 디바이스 만들어서 가스밸브에 붙이고 1,000원씩 받으면 1년 지나면 아 이게 그 뭐 단말기 보조금 주고 해도 이제 그 다음부터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LTE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요 LTE만 있을 수 있는데요. LTE는 최초 우리나라 캐테고리 3의 그 서브세션 75메가로 시작해서 150메가, 225메가, 300메가 bps 현재 SK텔레콤이 375메가 bps까지 그 속도를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600 5G가 되면 몇 기가 bps로 가는 패스가 있는 반면에 완전히 반대 패스가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 패스는 뭐냐면 초고속이 아니고 초저속 패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LTE는 100메가에서 캐테고리 1이라고 해서 10메가만 속도가 나오는 그 단말이 있고요. 캐테고리 제로는 1메가 bps만 나오는 단말이 있고 대역폭도 주파수도 20메가만 쓰다가 캐테고리 M은 속도는 1메가이면서 주파수를 1.4메가만 써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작게 쓰면 작게 쓸수록 RF 소자가 싸지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게 네로우밴드 LTE라고 해서 그 초협대역이죠. 이쪽은 와이드밴드고 이쪽은 네로우밴드인데 네로우밴드 LTE는 주파수를 200kHz만 쓰고 200kHz가 딱 뭐냐 하면 LPWA가 쓰는 주파수 대역이에요. 그러니까 시그폭스, 로라, GSM 모든 사람들이 200kHz 정도를 써가지고 보통 속도를 200kHz죠. 속도를 한 200kbps쯤 냅니다. 그래서 LTE도 사실 앞에 이제 박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그 고성능의 비싼 통신으로 LTE가 있는데 그 LTE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그 진화하는 계열도 있고 그 진화하는 게 그 결국에 승리할지 아니면은 LPW가 승리할지 아니면 LPW와 LTE의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으로 발전된 쪽이 공존을 할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SK텔레콤의 현재 그 진행은 아주 제가 환영하는 게 뭐냐면 일단 테크놀로지는 나중에 어쨌든 승자가 테크놀로지가 나올 건데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뭐 키 메시지는 LTE가 초고속만 있는 게 아니고 초저속도 있다라고 하는 게 키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3GPP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LTE를 표준하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 표준 작업을 2010년, 2012년, 14년, 15년, 16년 현재 계속 이런 표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반대로 얘기하면 기능이 삭제가 되고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말한 이런 저가형들은 기능들이 많이 삭제가 되겠죠. 고속을 내는 기능들은 삭제가 되고 대신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냐 하면 배터리를 오래가게 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의 한 예가 파워 세이빙 모드라는 건데요. 파워 세이빙 모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단말기가 현재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커넥티드 모드라고 하고 사용을 안 하면 아이들 모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을 하면 여기 이게 커넥티드 모드, 이게 파워 컨섬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워 컨섬션이 커넥티드 모드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고 있으면 파워 컨섬션이 크고 아이들 모드가 되면 파워 컨섬션이 작아요. 근데 아이들 모드일 때도 약간의 파워 컨섬션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그 4초에 한 번씩 깹니다. 4초에 한 번씩 깨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혹시 누가 전화를 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지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4초냐라고 하면 인간이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이 전화를 예를 들면 10초 이상 안 받으면은 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전화를 안 받나 보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적어도 4초마다는 이 사람한테 배를 울리게끔 해줘야 이 사람이 10초 안에는 받겠죠. 그래서 4초에 한 번씩 꼬박꼬박 깨어납니다. 근데 가스밸브는 전화를 받을 일이 없고요. 그 수도 밸브도 전화를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뭘 했냐면 아이들 모드보다 훨씬 더 파워 컨섬션이 거의 적어요. 이 파워 세이빙 모드는 그냥 파워 컨섬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는 이유가 다 끄고 시계만 남겨놓으면 돼요. 클락. 그래서 기지국과 나 사이에서 클락을 남겨놓고 1시간 뒤에 다시 내가 일어나면 그때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그때 보내라. 그러니까 1시간 간격으로 뭐 깨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기능을 쓰면 4초에 한 번씩 깨면 여러분들 배터리가 이틀 가는 게 40초에 한 번씩 깨면 20일 가는 거고 400초에 한 번씩 깨면 200일 가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물론 그거보다 더 한 게 4초에 한 번씩 깰 때에도 깨기 전에 3.999초 동안 파워 컨섬션이 조금 있었는데 사실 파워 세이빙 모드는 파워 컨섬션이 없고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게 셀룰러 통신을 가지고도 AA 배터리 가지고 10년을 가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스 케이스에 따라서요. 가스밸브는 충분히 10년을 갈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지스틱스나 그러니까 아니면 아까 그 트럭처럼 자주 보내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주 깨야 되겠죠. 자주 깨야 되는 애는 배터리를 빨리 소모를 하겠죠. 근데 보통 자주 깨야 되는 애들은 사물 인터넷에 그 사물이 비싼 녀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쉽고 자주 케어를 해줍니다. 참고로 가스밸브만 해도 이게 AA 배터리를 10년을 간다고 했는데 10년 가기 전에 가스밸브가 고장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니면 배터리가 이게 뭐 황이 흘러내리거나. 그래서 솔직히 한 2년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능이 이미 표준화가 돼 있고 이 기능이 얼마 전에 여기 SK텔레콤과 같이 기술원과 같이 시연을 해서 그 동작을 하는구나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익스텐디드 DRX라고 해서 커넥티드 모드에서도 파워 컨섬션을 줄이는 기능들이 그 현재 표준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셀룰러도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 얼마든지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네트워크가 단말이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현재 있는 LTE보다 커버리지를 15dB를 더 넓히기 위한 그 표준화가 진행이 됐고 완료가 됐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TE가 이미 전국망이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15dB를 더 하게 되면 그 설악산의 산 골짜기가 그러니까 웨어러블을 입었는데 일반 LTE로는 도달하지 않는 골짜기가 15dB면은 훨씬 더 멀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15dB가 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평지에서는 한 뭐 쉽게 얘기하면 한 3배쯤 더 갈 수 있고요. 15dB가 뭐냐면 그 콘크리트 벽을 하나를 뚫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스밸브가 현재 우리나라는 100%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지하 주차장은 다 LTE가 있잖아요. 왜냐면 거긴 사람이 가니까. 근데 사람이 안 가는 데는 커버리지가 아직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 말고 아파트 지하에 그 밸브실 그런 데는 가끔씩 경비원들만 들어가는 데니까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데는 이제 커버리지 익스텐션을 쓰게 되면 벽을 하나 뚫을 수 있으니까 기존의 그 SK텔레콤 및 그 통신사들이 구축한 LTE망에서 추가적인 망을 그 구축하는 거 없이 그 가스 밸브까지 신호가 도달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미 표준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이제 네로밴드 LTE인데 네로밴드 LTE는 얼마 전에 뭐 저기 뭐 프레스 릴리스는 저희와 에릭슨하고 인텔이 같이 내긴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경쟁이 좋은 것 같아요. 왜 경쟁이 좋으냐 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키아가 사실은 LTE가 20메가 밴드위스를 쓰는데 당시에 2008년에 표준화한 LTE로는 가장 밴드위스를 적게 써서 그러니까 가장 저속으로 해도 1.4메가만 쓰도록 1.4메가헤르츠를 쓰는 데까지만 표준화를 해놨는데 사실 2014년에 저희가 3GPP에 가서 200km로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7분의 1로 더 줄여야 된다. LTE가 진짜로 사물 인터넷을 할 정도가 되면 훨씬 더 협대화해야 된다라고 2014년에 열심히 얘기를 했다가 그 호응을 잘 못 얻었습니다. 왜 못 얻었냐 하면 당시에는 경쟁 기술이 없었거든요.
경쟁자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2015년에 왔더니 경쟁 기술이라고 하는 뭐 시그폭스 로라 또는 그 이 3GPP에도 LTE 진영 말고 다른 진영이 또 있어요. 그 네로밴드 M2M 또는 네로밴드 셀룰러 IoT라고 하는 진영이 있는데 그 진영들이 200kHz를 가지고 기술을 급격하게 발전을 시키면서 LTE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가 7배 더 넓은 RF 소자를 써가지고는 7배 더 적은 RF 소자를 쓴 애를 가격으로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LTE도 정말로 초협대역의 기술을 만들자라고 해서 최근에 드디어 이제 3GPP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플레이어가 다른 거지 LTE도 거의 로라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저가의 통신을 3GPP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제 LTE 진영이 맨날 이제 통신 사업자분들이나 인더스트리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LTE를 쓰는 게 제일 안전해요라고 얘기를 해요. LTE를 쓰는 게 왜 안전하다는 얘기는 통신 자체가 안전하다는 얘기뿐만이 아니고 LTE 에코시스템 자체가 뭐 예를 들면 그 통신사 입장에서 통신사가 한국 뭐 도시가스공사랑 유틸리티 계약을 하면 도시가스공사는 보통 뭐 15년 메인터넌스 그렇게 계약할 걸요. 1, 2년 보고 계약하지 않고 15년, 20년 계약을 해요. 근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LTE 에코시스템은 앞으로 한 15년, 20년이 지나도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에서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력이 좀 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LTE는 현재 그 깔려 있는 LTE 망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비디오를 보면서 동시에 그 망을 동시에 사용해서 그 IoT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IoT가 결국은 어차피 패킷 통신이잖아요. 패킷 통신이면 누구는 패킷을 많이 받는 애들이 있고 누구는 아주 하루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패킷을 조금 받거나 조금 보내거나 하는 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LTE라고 하면 LTE 내에서 일부 자원을 가끔씩 사용해서 쓸 수 있다. 사실 조금 더 좋은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죠. LTE가 LTE 캐리어가 있으면 LTE 기지국이 있으면 그 안에서 동작할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 관련이 없는데 해외에는 GSM이 많이 그 M2M에 쓰이고 있으니까 GSM 같은 경우에 GSM의 한 캐리어를 이 네로밴드 IoT라는 걸로 바꾸면 되고요. 또는 혹시 뭐 하면 LTE 캐리어가 있으면 LTE 캐리어 바로 옆에 유휴 자원이 있으면 여기다 붙여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있긴 한데 여기 이름이 깨졌는데 인밴드입니다. 그러니까 LTE 캐리어 안에서 현재 쓰고 있는 LTE 네트워크 안에서 그냥 하나의 서비스처럼 누구한테 네이버 보내고 누구한테 유튜브 보내주는 것처럼 누구한테 그냥 IoT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뭐 편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인 것 같아요. LTE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LTE 모뎀을 살려고 하면 싸게 사면 한 25불, 비싸게 사면 뭐 한 60불 뭐 그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장사를 해요, 그렇죠? 그 60불짜리 LTE 모뎀을 사서 렉서스나 아우디에는 넣을 수 있죠, 그렇죠? 뭐 가격이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가스밸브에 넣으려면 결국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000원, 1,000원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LTE 모뎀이 요거예요. 캐테고리 4입니다.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게 150메가 나오시고 그런 게 캐테고리 4고 혹시 300메가 나오시는 분들 계시면 조금 더 비싼데 캐테고리 4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뎀 가격이 한 25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최근 나온 네로밴드 LTE는 바라건대 한 2불에서 3불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2불이라고 하면 그 블루투스 로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1불짜리잖아요. 블루투스들 뭐 그러니까 1불에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비싸긴 한데 그래도 LTE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얘는 모빌리티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뭐 거의 뭐 심지어 얘기하면 로밍도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IoT가 거의 셀룰러망에서 하는 거의 모든 기능을 거의 다 쓸 수 있는데 속도만 저속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 한 2불 정도가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이 지금부터 개발이 돼서 2, 3년 뒤에 어떠한 기술이 가장 그 적합한 기술이 될지는 아마 시장이 판가름을 해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3GPP 내에서도
사실 LTE 기반 기술과 LTE를 초협대역화하자라는 기술과 기존의 셀룰러 IoT인 내로밴드 셀룰러 IoT를 가지고 3GPP라고 하는 그 LTE를 표준하는 기구에서 MTC용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 표준으로 하자라고 하는 양대 진영이 아직도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태고요. 이 중에 어떤 기술이 그 3GPP에서 승인이 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은 상태이고요. 아마도 빠르면 12월, 그러니까 올해 12월, 늦으면 내년 초면 이 둘 중에 어느 기술이 그 3GPP의 기술이 될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3GPP에서 선택이 되면 이게 또 마켓에 나가서 이것과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통신 기술들과 또 경쟁을 해서 마켓에서 승리하는 게 아마 최종 승자가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는 뭐 항상 LTE를 해왔기 때문에 노키아는 여기에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주 반갑게도 그 SK텔레콤도 여기에 일단 그 지원을 사격을 해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머리로 그러면 내로밴드 LTE 모뎀은 언제 나와요라고 하면 내로밴드 LTE 모뎀은 지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표준에서 지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표준화에서 이긴다고 가정하면 표준화가 되면 한 12개월에서 18개월 뒤면 상용 제품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말 싼 어플리케이션에는 이 캐테고리 1 있잖아요. 캐테고리 1은 현재 한 뭐 18불 정도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18불이면 아직 비싸죠. 근데 18불 가지고 가스밸브는 안 되지만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이 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캐테고리 1은 좋은 게 다른 애들에 대비해서 고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동성이 되죠. 그러니까 뭔가 모빌리티가 있는 놈한테는 캐테고리 1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캐테고리 1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미 모듈 뭐 칩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시퀀스라든지 알테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얘네들과 같이 한 그 제말토라고 이 인증하는 데 그 강력한 플레이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뭐 퀄컴 같은 경우에도 여기 퀄컴이 계신데 퀄컴 슬라이드를 보여드려서 그런데 이거 퍼블릭이니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퀄컴도 캐테고리 1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 CTI에서 다 발표하신 걸로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그 SK텔레콤 검증한 파워 세이빙 모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쓰시게 되면 아마 배터리가 좀 더 오래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퀄컴이 만약 그 승인되는 내로밴드 IoT 테크놀로지로 또 칩을 출시하실 걸로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간단하게 앞에 나와 있던 거를 그냥 정리한 건데 현재 캐테고리 1 디바이스는 상용 칩과 모듈이 다 나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그 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IoT 약간 완전 저가는 아니고 중저가형 IoT에 그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표준화를 기다려봤다가 그래도 한 1, 2년 뒤에는 뭐 이게 출시가 되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나름대로 만약 셀룰러 테크놀로지 가지고 IoT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하면 캐테고리 1은 있습니다. 그렇죠? 캐테고리 1은 디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시작하셔도 되고 근데 그 캐테고리 0라는 것도 있고 캐테고리 1.4라는 것도 있고 내로밴드 LTE라는 것도 이렇게 표준화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이 칩이 나오면 이걸로 넘어가고 이 칩이 나오면 이걸로 넘어가고 이 칩이 나오면 이걸로 넘어가면 아마 개발비도 너무 많이 드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캐테고리 1 하다가 사실 제일 좋은 건 캐테고리 1 하고 이게 표준화가 빨리 돼서 이게 빨리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쪽으로 건너가는 맨 마지막 패스가 그 뭐 가장 좋은 패스가 아닐까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뭐 IoT 에코시스템의 아주 작은 부분 중에 더 작은 부분인 LTE를 기반으로 한 IoT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예. 그 질문을 좀 몇 개 남겨주셔가지고 잘 예.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남기신 게요. 업링크 속도 향상은 어떤 기술로 어떻게 변할까요? 시장은 어떻게 요구할까요? 예, 여기 그 질문 여기 봤습니다. 근데 속도 향상이요. 속도 향상하면 가격이 비싸지는데요. 예. 근데 업링크 속도 향상은 그러니까 앞에 그 LTE 보셔서 큰 그림 중에 위쪽입니다. 그렇죠. 업링크 속도 향상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마이모를 현재로는 그 표준에는 있어요. 근데 표준에 있는데 지금 당장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요. 그 칩셋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서 다운링크도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그 CA잖아요.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업링크도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을 하는 칩이 그 있고요. 그래서 곧 그 업링크가 속도가 향상되려면 업링크를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하게 되면 25메가, 25메가 합치면 50메가가 되고 3개 합치면 3배가 되고 4개 합치면 4배가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주파수를 그러니까 5G 가게 되면 20메가 현재 대역폭을 쓰고 있는데 주파수 대역폭을 훨씬 더 많이 쓰면 업링크 속도가 높아지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가격은 비싸집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제가 말씀드릴게요. 5G는 언제쯤 현재 LTE처럼 상용화가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5G 주파수는 몇 기가헤르츠로 표준화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예, 그 5G의 상용화에 대해서 제가 주인은 아니고요. 상용화의 주인은 사업자시고요. 그 사업자의 말을 제가 빌리면은 제가 그 SK텔레콤으로부터 듣기로는 2020년에 상용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5G는 대신 2018년 또는 17년 말 정도에 5G를 이제 트라이얼을 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았죠, 5G가. 그 주파수는 혹시 아. 몇 기가헤르츠로 표준화를 예상하시는지? 주파수의 표준화를 말씀하시면 이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WRC 2015라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 주파수를 논의하는 게 제네바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4년 뒤에 2019년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5G에 대한 주파수가 몇 기가헤르츠가 될지를 정말 알려면 2019년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근데 5G에 대한 주파수는 그 우리가 그래도 어느 주파수다라고 딱 꼬집기는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파수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거는 IoT 때문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엄청 빠른 속도, 그러니까 인핸스드 모바일 브로드밴드 때문인데 20기가bps를 솔직히 그 저희가 얼마 전에 그 SK텔레콤과 시연할 때 대역폭을 주파수를 얼마를 썼냐면 400MHz를 썼어요. 400MHz를 써야 20기가bps쯤 나오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800MHz나 2.1기가나 1.8기가에서는 통으로 400메가를 확보할 그 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IoT는 여전히 저주파가 맞고요. 왜냐하면 저주파래야 멀리 가니까. 그런데 5G에서 말하는 정말 초고속을 하기 위해서는 6기가 이상의 훨씬 더 높은 주파수가 그 표준화돼야 되고 그 표준화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주파수들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까 그 주무관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예산이 아직 그 협의가 안 된 것처럼 WRC가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고요. 그 LTE 기반의 그 IoT 기술과 이제 로라와 같은 전용 IoT 기술 중에 어떤 것이 IoT 확산을 리딩을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제 바로 다음 발표가 로라예요. 그렇기도 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단은 어플리케이션을 지금부터 개발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밑에 있는 테크놀로지가 밸류를 애드하는 건 아니거든요. 얘는 이네이블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이 뭐가 성공할지는 솔직히 마켓이 결정을 해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현재 가용한 그 기술들 중에서 기술들마다 약간씩 특징이 달라요. 예를 들면 그 로라는 현재 칩 가격이 더 싸고 그 다음에 LTE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용한 캐테고리 1 칩이 있는데 캐테고리 1 칩을 로라 칩이라든지 아니면 뭐 블루투스 칩이라든지 와이파이 칩이랑 비교하면 비싸죠. 하지만 뭐 케이퍼빌리티라고 하면 뭐 전국 이동성이 되고 뭐 기타 뭐 조금 더 속도가 빠른 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타겟하시는 서비스에 맞춰서 그게 되는 그 케이퍼빌리티가 되는 것 중에 뭐 가장 싼 그 테크놀로지를 택하시면 되겠죠. 그랬다가 나중에 결국은 어떤 테크놀로지가 윈하는지는 마켓이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뭐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일하는 쪽이 그 잘 되면 좋겠죠. 예. 예, 이상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많은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계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요. 네, 마지막 하나 세션 남고 저희 이제 브레이크 가질 거니까요.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요. 네, 이번 순서는 LPWA 기술 분석 및 개발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저희 SK텔레콤의 김영락 TF장님이십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